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달서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하게 되는 게 이제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2달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일단은 이 기출문제 분석이 필요한 이유, 뭐 잠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난달까지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이제 내용학이라 그래서 4가지 분야의 공부들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렇죠? 해왔는데, 그 내용을 이제는 복습을 해야 되겠죠? 복습을 하는데, 이제 3번에 걸쳐가지고 복습을 하게 돼요. 복습을 하는데, 그거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이렇게 복습하는 건 무의미하고, 이거를 문제 형식으로 바꿔서 4달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리마인드 하게 됩니다. 문제 형식으로. 첫 번째는 이제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형식으로 한번 복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문제라고 얘기하는 그런 형식으로 복습하고, 마지막으로는 뭐 이제 실전 문제라고 얘기하는 형식으로 3번 이제 복습을 하게 돼요. 그 첫 번째 순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요 과정입니다. 이번 달하고 다음 달까지 2달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런데 다른 거보다도 이제 기출문제 분석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의미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그동안에 공부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 공부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학원에서 공부하는 건 뭐에 전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뭐니 뭐니 해도 금년 말에 치러지는 이제 이 시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부들을 이렇게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던 내용이 문제로는 어떤 형식으로 다뤄지는지 이거는 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했던 요 내용을 넓게 얘기하면은 고등학생도 공부합니다. 똑같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이거 고등학생들 똑같이 공부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서 고등학생들은 소위 수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제 형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받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테스트하는데 수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험하고 임용고시라고 얘기하는 이 시험이 성질이 같겠어, 다르겠어요? 달라요, 달라. 그 테스트를 하기는 하는데 임용고시는 자기 나름대로의 고유한 어떤 기준이나 방식을 가지고서 테스트를 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내가 배웠던 내용이 있기는 있는데 실제로 이 내용이 임용고시라고 얘기하는 이 시험에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서 질문을 하는지 그거를 익혀놓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뭔 소린가 싶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용고시는 내가 배웠던 내용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이렇게 묻는구나, 따지고 있구나. 그래서 일단은 질문 형식을 이제 익숙하게 익혀놓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그리고 뭐 여기까지만 해도 아주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얘기고,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가.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금년, 좀 중요한 건 이제 금년 말에 나오는 시험이죠. 이 시험 문제가요. 이 시험 문제가 간단히 얘기하면 둘 중에 한 가지 방식으로 나옵니다. 둘 중에 한 가지 방식. 그게 뭐냐면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이 똑같지는 않지만 약간 변형시키겠죠.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이 그대로 출제가 되든지, 아니면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문제가 출제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얘기는 우리 선생님들이 들어보시면 뭐 하나만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가 듣겠죠. 근데 이게 전혀 하나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상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 풀어보면 이제 압니다. 나왔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반복돼 가지고 나오는구나. 그건 이제 직접 이제 확인이 되실 테고, 그래서 금년에도 똑같이 뭐 기존에 기출 문제에서 다뤄졌던 문제들이 변형된 형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당연히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칸트 금년에도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오겠죠. 다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쪽에서는 문제 내는 분들도 뭐야? 우리가 카드로 치면은 서로 패를 똑같이 들고 치는 겁니다. 뭐 갖고 있는지 알아요, 저쪽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칸트 나올 거 뻔히 알아요. 그러면 칸트 어떤 문제가 나오겠어요? 간단하다니까.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변형해서 나오든지, 아니면은 나오지 않았던 문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오지 않은 문제가 어떤 문제겠어요? 칸트 똑같이 도덕 형이상학 기초라고 얘기하는 책 펼쳐놓고서 기존에 나왔던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어떤 거겠어요?
기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아직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이 단적인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응? 그 아리스토텔레스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죠. 칸트가 뭐 100%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거의 80% 이상.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나왔던 문제 말고 다른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당연히 기출 문제를 알아야 아직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이 어떤 건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전혀 뻔하지 않은 그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 기출 문제에 다뤄졌던 문제 혹은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를 우리가 그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기준이 되는 게 또 이제 그 기출 문제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기출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글자 그대로 뭐 우리 그 시험 준비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뭐 이제 그 중요한 그런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이 기출 문제는 거의 다 이제 외우다시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 문제가 옛날에는 객관식이 있어 가지고 뭐 1, 2, 3, 4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주관식으로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요. 주관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그 뭐 그 예시 답안이라고 나왔던 그 예시 답안을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그 복습하는, 이제부터는 복습하는 거잖아요. 복습하는 거니까 문제가 출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한번 답을 이렇게 써보는 거라. 직접 써보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써본 그 답을 가지고서 예시 답안하고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썼던 게 아무래도 예시 답안보다는 좀 엉성할 수가 있겠죠. 혹은 예시 답안보다도 중원부원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또 주저리주저리 너무 불필요하게 또 많이 날 수 있겠죠. 그럼 그걸 비교를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요런 내용들이 요런 단어나 개념이 들어가면 더 좋겠구나. 그러고 요약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말을 꾸미면은 문장이 깔끔하게 줄여지겠구나. 오케이? 그런 식으로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써보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몇 번 써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기출 문제에서 무슨 문제 나왔다는 게 자연스럽게 또 이제 암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 면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 기출 문제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유용한 어떤 도구니까 그런 식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문제는 그거 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성가시죠, 사실은요. 써보고 비교해 보고 다시 한번 써보고 성가시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성가신 거 참아내는 사람이 연수를 줄입니다. 연수를. 삼수할 거 두 번 하고 두 번 할 거 한 번에 줄이고. 네. 그 성가신 거 해내는 분들. 이거는 뭐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보니까 그래요. 저도 만나 보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진짜로 요 다음에 계속 뭡니까? 뭡니까? 뭐예요? 그 실전 문제 이거 할 때 답안지 이렇게 써내는 거 보면은 진짜로 실력들이 너무 쑥쑥쑥쑥 늘고, 이거 그냥 그 성가신 거 꾸준히 이렇게 하는 분들이 실력들이 쑥쑥쑥 늘고 좋은 성과 내는 걸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봐서. 그래서 힘들지만 잘들 해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기출 문제 갖고 있는 의의는 요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바로 한번 그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서양 물리부터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그 플라톤과 관련된 문제, 출제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서양 윤리 사상가의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해당하는 것을 동굴의 비율을 나타낸 그림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조각은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그래도 저마다 아름답죠. 그런데 이것들은 저마다 아름다운 사물일지는 모르지만 어느 것도 아름다운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는 아름다움 자체는 따로 있으며 아름다움 자체를 미의 이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그 플라톤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 꽃들도 아름답고 그림도 아름답고 다 그러는데 공통점이 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서로 다른 사물들이지만 그 안에 공통되는 어떤
특성을,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런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공통되고 보편된 속성이 있다고 봤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이 아름다운 그 각기 다른 사물들의 뭐가 되겠어요? 그게 보편적인 어떤 개념이 될 수 있고 이 보편적인 개념이 실제한다라고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머릿속에서 우리 머릿속에서만 이제 그 아름다움, 참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개념을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떠올리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있다라고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실제로 있는 거를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냥. 개념이 아니라 그걸 이데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의 이데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그럼 이 이데아에 해당되는 게 뭐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크게 나누게 되면은 이제 여기 동굴의 비유에서 이렇게 되면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가 가, 시, 개 이렇게 얘기가 되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 지, 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 뭡니까? 요게 이제 그 그림자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그 이미지라고 얘기한다면 실제로 요 도자기, 뭐 도자기 그림자 요게 사물들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동굴 밖으로 나가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실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소나무가 이제 그 실물이 되는 거죠. 실물이 되는 거죠. 이 소나무를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데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눈이 너무 부셔 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를 직접 못 본다는 거예요. 눈이 부셔 가지고 이걸 직접 못 보고 처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물에 비친 모습만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물에 비친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요놈은 실제로 이데아야 아니면 이데아가 아니야. 이데아가 아니에요. 마치 이 그림자가 사물이 아니듯이 사물을 카피한 것이 이제 그림자이듯이 이것도 여기에 붙인 용어는 그냥 그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이데아를 카피한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그 얼핏 보기에는 이 물에 비친 그림자서부터 이데아가 아닌가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다. 요거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이데아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태양을 뭐에 비교했다는 거예요? 이데아 가운데 이데아, 선의 이데아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뭐 이데아에 해당되는 건 요 두 놈이다. 기억, 니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거였습니다. 음.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윤리와 사상 수업에서 사용된 자료인데 이 자료의 내용을 주장하는 서양 윤리 사상가의 관점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시민들은 저마다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한 가지 일에 개개인이 배치되어야만 한다. 뭐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일에 각자 배치된다. 이걸 네, 1인 1업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1인 1업 원리. 이는 각자가 자신이 한 가지 일에 종사함으로써 각자가 여럿 아닌 한 사람으로 되도록 하고 또한 바로 이러한 식으로 해서 나라 전체가 자연적으로 여럿 아닌 한 나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점은 즉 실상 이 나라가 정의로운 것이 그 안에 있는 세 부류가 저마다 자신의 일을 함에 의해서였음을 확실하다. 그래서 이제 그 영혼 삼부질에 기초한 그 플라톤이 그 이상적인 국가, 정의로운 국가의 모습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였습니까, 근데? 읽어 옳은 얘기냐, 그런 얘기냐 한번 보죠. 절제를 통치자와 피치자 모두와 관계되는 덕으로 본다. 맞습니까? 어. 무슨 계급, 무슨 계급, 통치 계급, 수호 계급, 생산 계급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통치 계급은 지혜, 수호 계급은 용기, 생산 계급은 절제라고 얘기가 되는 건데 이 절제라고 얘기하는 건 단순하게 생산 계급뿐만 아니라 모든 계급들한테 다 요구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절제라고 얘기하는 이 덕목은 통치자, 피치자 모두와 관계되는 덕이다. 맞는 얘기다. 격정과 기계를 욕구적인 부분과 같은 성질의 것으로 본다. 어떻습니까? 얘기 들어보면 아리까리 좀 해 보이죠? 근데 이게 플라톤 이 영혼 삼분설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영혼 삼분설에 의하면 이성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당연히 욕망이 있죠. 욕망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 얘기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격정, 기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이 히라보로는 티모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걸 이제 영어로 그것도 격정 혹은 기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번역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눈에 띄는 점은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성이라는 놈이 있다는 건 알지. 근데 욕망이라는 놈이 있다는 것도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소위 이 기계라고 얘기하는 놈이 있다라는 걸 이제 끼워 넣는 부분입니다.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탁월하다고도 볼 수도 있고 참 그 눈에 띄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계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똑같이 일종의 뭐 욕구 혹은 감정이기는 감정인데 어떤 식의 그 욕구 감정이냐면은 요놈이 이성하고 짝짝꿍이 잘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성이 얘기하는 어떤 기준에 어긋나게 되면 이성이 제시하는 어떤 이성적으로 제시하는 어떤 기준에 부합하게 되면 혹은 어긋나게 되면 부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기분 좋게 생각하고 거기에 어긋나게 되면 뭐가 그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그래서 이 욕망 이런 건 알잖아. 식욕, 뭐 성욕, 수면욕 이런 것들인데 여기 이상한 욕망들이 있단 말이지. 에이 멍충이. 그럼 뭐라 그래? 위하다 명예욕 같은 거. 아주 뭐 고상. 응? 너는 인간이 왜 그런 모양 그 모양이야? 뭐 이렇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참 그런 거 분명히 있잖아. 이런 거. 우리 신체적인 욕망하고는 뭐예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것들 있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뭐예요? 이런 욕망, 이런 어떤 감정들 가운데서 굉장히 더 웃긴 거는 자기하고 아무 것도 상관이 없는데, 응? 우리 요즘으로 얘기하면 최상병이 해병대 상병이 그렇게 됐는데 지금 뭐 책임을 안 지고 있어.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그건 따지면 상관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 보면 어때요? 막 지휘관이 막 그거 보고서 발뺌하는 거 같고 막 그렇게 보인단 말이지. 그럼 어때요? 기분이 그냥 뭐 무덤덤해 아니면 슬슬슬슬 안에서 부하가 끓어올라. 그런 거 있잖아요. 맹자식으로 얘기하면 호연지기 뭐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기운은 기운인데 아주 도덕적인 어떤 의로운 어떤 기운들 이런 거 있잖아요. 맹자가 그런 거하고 관련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걸 뭐라고 했냐면 그걸 기계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기계라고. 그러니까 재미난 어떻게 보면 참 꼼꼼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이것도 일종의 말하자면 욕구고 일종의 감정 같은 건데 뭐하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 거야. 욕망이라는 놈하고 선을 탁 긋버린단 말이죠. 아주 거가지고 이거는 아주 고상한 욕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요거 둘을 분리시키는 게 아주 눈에 띄는 점입니다. 감정 욕망. 그래서 그럼 다 정념이네. 정념 안에 다 때려넣지 않고 굳이 나눠가지고 이거를 욕망하고는 다르게 아주 특별한 고상한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구분한 게 플라톤 이 영혼산문사님 눈에 띄는 점입니다. 그래서 격정과 기계를 욕구적인 부분과 같은 성질의 것으로 보지 않은 게 그 눈에 띄는 특징이에요. 감정과 욕구를 제거한 이성적인 삶을 정의로운 것으로 본다. 그렇습니까? 정의라고 얘기하는 건 일종의 조화여서 뭐가 이성만이 아니라 감정, 욕구 이런 부분들도 다 충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된 거였죠. 이 욕구가 충족 안 되면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의로움은 틀렸다. 모든 신문은 덕의 함양을 통해서 철인치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본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것도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노력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의 비유? 소위 그 합금에 이렇게 비유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금운동으로 다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그 비율이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이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정의를 그 자체로서는 수고스러우나 그 결과가 좋은 것으로 본다. 요거는 어때요? 이건 뭐 좀 아리까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눈에 띄는 점인데 보통은 정의라고 얘기하는 건 그 정의로 사람들이 정의롭게 행동하면 그 결과가 좋아 나빠. 아니, 우리 사회한테 무슨 해될 일이 뭐 있습니까? 사람들이 정의롭게 행동하면 해될 일은 없죠. 그러니까 결과는 좋은 거예요. 정의롭게 행동하면 결과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이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당사자한테는 그게 수고스럽다고 얘기했지만 이게 성가셔?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본인한테 즐거운 일이야? 아니면 고통스러운 일이야? 정의를 이행하는 게. 보통은 뭐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정의로우면 좋지.
외적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정의로운 일은 뭐예요? 다 의병 뛰쳐 다 독립운동하면 좋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당사자한텐 그게 사실은 괴로운 일이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길 가다가 내가 지갑을 주웠는데 누군지 확인이 됐어. 정의로운 일은 뭐예요? 그 사람 가가지고 찾아주는 거예요. 몇 학년 몇 반 거기 가가지고 찾아주는 거. 그거 해주면야 좋지. 그런데 뭐예요? 그거 굳이 막 뭐 처음 본 사람 막 찾아가지고 이리저리 본인한테는 그게 성가신 일이지.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정의라고 얘기하는 결과는 당연히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도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눈에 띄는 거예요. 특이한데 특이한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사실은 정의는 그렇지 않고 본인한테도 좋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역시 도덕군자들 참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 그냥 입에 발린 소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이건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복에 대한 정의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에 대한 정의가 아직 안 해오셨죠? 자꾸 들어야지 외워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유덕한 영혼의 활동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유덕한 영혼의 활동이라는 게 뭐예요? 덕에 일치하는 영혼의 활동이라고 여기서 저거는 뭐예요? 방점은 어디다 둬야 된다? 당연히 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덕이니까 그 덕에 일치한 뭐라?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방점은 그래서 활동에 둬야 된다. 활동. 유덕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자기 만족이 오고 그래서 무슨 그 만족감이 오고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마인드가 왜 덕이라고 얘기하고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일치시켰냐면 잘 들어요.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덕에 의해서 구성된다고 이렇게 본 거예요. 덕을 하게 되면 그게 수단이 돼가지고 결국은 행복이 찾아온다. 그럼 덕이라고 얘기하는 게 행복이 이렇게 있으면 덕이라고 얘기하는 게 일종의 사다리처럼 돼서 이게 행복이면 사다리처럼 돼가지고 이걸 밟고 올라가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본인한테 이렇게 만족감이나 그런 행복감이 온다. 그럼 이건 수단이지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가 덕이라고 아예 본 거예요. 이거를. 이 개념이 이래. 이런 식으로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에피쿠로스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로 본 거예요. 구성 요소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덕한 활동을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결과하고 상관없이 사실은 그거 자체가 그 사람의 그런 행복한 삶, 훌륭한 삶을 만들어낸다라고 본 거야. 이해되시나요? 유덕한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그 사람의 우리는 우리도 어느 정도는 진짜 사실은 그 납득이 되죠. 대단한 무슨 독립운동가 이런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뭡니까? 부모님한테 잘하시잖아요. 그거 얼마 좀 있으면 저거잖아. 지나갔나? 지나갔구나. 그 어버이날 때 이제 다들 선물하셨잖아, 부모님. 그거 선물하는 게 물론 내 용돈 아껴가지고 하지만 그거 자체가 어때요? 하고 나니까 역시 나는 그 은혜에 보답했으니까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지? 사실은 그 활동 자체가 본인한테는 뭐예요? 사실은 그거 자체가 막 즐겁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자기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거를 느끼는 거.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한테도 친구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 내가 가까운 친구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 어떻게 돼? 그거 돕는 내가 그 경우에 따라서 내 돈도 해가면서 돕지만 그 활동 자체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흐뭇하게 오히려 그걸 돕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 마음이 편치 않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유덕한 활동을 하고 나서 오게 되는 어떤 산물이 행복이 아니라 그런 활동 자체가 행복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죠. 사람다운 삶, 사람으로서 아주 훌륭한 삶을, 그런 거 좀 느낌이 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일을 한다는 거는 결과만 좋은 게 아니라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막 수고스러운, 부모님 앞, 아휴, 이 얘기하면 안타깝지만 우리 선생님들 지금 뭐야, 다들 그 부모님들 그래도 젊으시잖아요. 젊으시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부모님들 연세가 들어가시면은 어쩔 수 없이 뭐야, 다 경험해야 되는 게 부모님들 병수발해야 돼. 네. 병수발. 나중에 결혼까지 하면 이제 나 혼자 있을 땐 두 분만 하면 되는데 결혼하면 이제 네 분으로 늘어나요. 병수발 해야 돼요. 근데 병수발하는 게 쉽겠어, 어렵겠어요? 어렵습니다, 사실. 오랜 동안 기간도. 근데 그것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기간이에요.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거 자체는 본인한테는 사실은 뭐예요?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거 자체가 난 불행하다, 난 고통스럽다,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개인한테는 그거 자체가 안 하고 나 몰라라 그래서 내가 마음이 편할 수는 없는 것이. 응? 그거 자체가 사실은 그 사람한테는 이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게 행복이다라고 보는 거죠. 부모가 자식 돌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뭐 어떤 마인드인지 대충 이해되지,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일이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그 병수발하는 것 본인한테 뭐야,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일 맞지? 잠도 잘 못 자고 뭐 하면서 힘든 거 맞지? 하지만 그거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본인한테는 더 내가 잘 살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그 행복, 본인한테 그거 자체가 행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 말이 이제 그런 말을 대충 뭐 느낌 오시죠? 그런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나 이 플라톤, 뭐 소크라테스 똑같이 이 사람들. 그래서 정의를 결과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또 좋은 것이라고 본다. 네. 그래서 맞는 얘기하는 거였네요, 보니까. 1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가불은 서양 고대 윤리 사상가들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밑줄신 기역 니은 디귿의 올바른 관계에 관한 의례 주장을 서술하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법정에 고소했지만 내가 한 일이란 여러분에게 육체나 재산을 우선하여 고려하지 말고 가능한 최선을 다하여 영혼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설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이거? 소크라테스 같은.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사람은 옳은 일을 행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을 행하지요. 그러므로 덕은 오직 하나만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뭡니까? 소크라테스 말할 것도 없이 지식입니다. 덕은 지식이다. 그리고 알면 행한다. 지식이다. 인간의 영혼은 이성적인 부분, 기계적인 부분, 욕망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상황을 두 마리 말을 모는 마부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한 마리는 선하기 때문에 채찍질할 필요 없이 몇 마디의 경고만으로도 몰 수 있지만 다른 한 마리는 건방지고 뻔뻔스러워서 채찍질을 가해야 합니다. 마부는 이 두 말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이거 플라톤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가로 안에 들어갈 경우는 지식이고 기억, 니은, 디귿의 올바른 관계에 관한 의례 주장을, 을은 이제 플라톤이니까 이성, 기계, 욕망,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재미난 거는 뭐냐면 뭐가? 관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성은 뭐 해야 되느냐? 이성은 뭐니 해도 뭐가? 진리를 인식하는 거죠. 그 지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계는 뭐야? 용기를 발휘해야 된다. 절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에 대해서, 기억, 니은, 디귿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놈은 이성이라고 얘기하는 뭐니 해도 인식하는 거예요. 뭐를 인식해요? 선을 인식하는 거지. 인간 삶에 있어가지고 뭐가 정말 최선인지, 자기 삶에 있어서 뭐가 최선인지 인식을 해서 인식을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얘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돼? 기계나 욕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돼. 그게 얘의 이제 그
그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기계라고 얘기하는 놈은 뭐가? 용기를 발휘해야 되는데 용기라고 얘기하는 건 뭐하고 관련되는 거냐면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과 관련해서 뭐가 일러주는 대로 뭐가 일러주 뭐를 두려워해야 되고 뭐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자기 그 기계라고 얘기하는 것도 일종의 그 감정이니까 감정을 올바르게 발휘해야 된단 말이죠. 적절하게 발휘해야 되는데 그게 뭐가 할 것이냐 말 것인지 그 감정을 적절하게 발휘하는데 적절하게 발휘되는 거를 누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성이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의 인도에 따라서 감정들을 적절하게 발휘하는 것. 두려울 것과 뭐 두려워하지 않을 것 관련해 가지고 감정을 적절하게 발휘하는 것이 기계적인 부분이 역할이고 그리고 요 기계적인 부분은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런 얘기도 써주면 좋아요. 얘가 갖고 있는 사명은 또 뭐예요? 그런 식으로 발휘를 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이성이 뭐를 통제하는데 욕망이라는 것을 통제하는데 옆에서 일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마치 이제 그 수호계급이 통치계급을 도와서 일반적인 생산계급을 이제 통치하는데 그 보조하는 역할을 하듯이 그런 내용이 써주면 더 좋죠. 그 욕망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절제해야 되는데 뭐를 절제하고 뭐를 절제하지 말아야 돼. 그거 당연히 누가 알려주는 거? 이성의 그런 인도에 따라서 절제해야 될 것과 적절하게 그런 욕망들을 절제해낼 때 그랬을 때 이제 그 이 세 가지 관계가 요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또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어떤 특성을 얘기하냐면 이 세 가지 덕들이 속된 말로 모래알처럼 따로 논다는 거예요? 아니면 끈끈이 같이 찰떡궁합처럼 들러붙어 가지고 같이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같이 운영이 된다는 거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걸. 덕이 어떤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덕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뗄래 뗄 수 없는 것처럼 연결이 돼 가지고 통합성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로 굉장히 어려운 말. 인테그러티. 저기에서도 도덕교육론에서 숱하게 나오는 것. 통합교육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었죠? 통합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통합성 혹은 온전성 이렇게 얘기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국밥처럼 이렇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끈끈하게 다 있어서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용기를 발휘하고 있더라. 그럼 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성의 지도가 얘가 지혜롭지 않은 얘는 그런 면에서 얘가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용기라고 얘기하는 게 발휘될 수 없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누가 지금 절제를 지금 욕구가 있는데 아주 막 먹고 싶은 거 막 먹지 않고 너 자꾸 그러면 그렇게 먹으면 오히려 비만 돼가지고 너 건강에 해로워. 지금 먹는 거 딱 여기서 그쳐. 그 절제 발휘하는 게 바람직한. 근데 이건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성이 이렇게 되면 너 저 체중과다 뭐 고혈압 뭐 해가지고 이건 이성이 그래서 그걸 절제가 됐다는 건 뭐가 발동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이성이 발동이 됐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 이성이 제대로 발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놈이 절제하고만 지금 욕망하고만 관계하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제대로 활성화됐다는 건 기계하고도 지금 기계와 관련해서도 얘가 지금 적절하게 지금 리드하고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만 보면 지금 다른 것들이 다 제대로 다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소위 그걸 이제 덕의 통합성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하이라이트는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다 제대로 작동하려면 뭐가 기본적으로 작동해야 다 되는 거예요. 용기 제대로, 절제가 제대로 다 이성의 지도 없이면 다 불가능한 거니까 이성이라고 얘기하는 이성의 기능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 기능 이성이 제대로 발휘되면 뭐가 된다? 그게 지혜, 지식 그래서 무슨 덕은 지식으로 수렴된다 이렇게 얘기된다. 네, 다음에 가하나는 서양 고대 윤리 사상가들의 주장이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그렇습니다. 훌륭함은 선천적으로 있게 되는 것도 아니며 저절로 있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가르쳐질 수도 있으며 마음씀으로 해서 있게 된다. 훌륭함은 가르쳐질 수 있다는 것을 설화와 논면으로 내가 말했을 뿐만 아니라 아테네인들도 그리 믿고 있다. 여기서 훌륭함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그 덕이라고 얘기하는 말을 또 이제 우리말로 바꿔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혜, 절제, 용기, 정의, 그리고 경건함은 모두 훌륭함의 부분들이다. 이것들 중에 넷은 서로 상당히 비슷하지만 이것은 이것들 모두와 아주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이게 누구 얘기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사실은. 잘 모르겠죠. 이게 근데 저 프로타고라스라고 대표적인 뭡니까? 소피스트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사상가 프로타고라스의 이제 주장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문제 나왔을 때는 다들 뭐야? 이런 문제 나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일단은 뭐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 그렇게 보시면 돼. 소크라테스인가 뭐 하더라도 지금 뭐 말이 안 맞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래서 이 프로타고라스의 얘기였는데 이 프로타고라스가 특징이 지혜, 용기, 절제, 정의 뭐 이렇게 다 얘기하니까 이 플라톤인가 하는데 얘기가 분위기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경건함 이거는 다 훌륭한 그 덕들인데 네 가지는 비슷하지만 지금 뭐는 다르다. 용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른 거하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상식하고 사실은 이게 더 맞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혜로울 수는 있는데 뭐는 없을 수 있어요. 용기는 없을 수 있잖아. 사람 지금 그렇잖아. 지식도 많고 그런 의미에서 현명한 사람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용기까지 막 갖춰가지고 그래? 좀 안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기에는 그런 이게 다 덕들은 맞는데 용기라는 덕은 좀 다른 거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교육이란 일부 사람들이 선전하고 주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는 눈에 시력을 넣어주듯이 지식 없는 영혼에 지식을 넣어줄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식에 도달하기 위해서 영혼을 생성의 세계에서 실제의 세계로 전환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가 얘기가 되는 겁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걸 얘가 백지 상태에서 집어 넣어주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보지 못하는 눈에 시력을 넣어주듯이 지식 없는 영혼에 지식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근대 오게 되면 대표적인 이제 그 경험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백지 상태인데 여기다 경험을 통해서 집은. 근데 이런 식의 마인드는 옛날에 이 플라톤 얘기인데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있을 때 누가 얘기를 했느냐면 이게 소피스트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어요. 모든 지식은 다 감각 경험을 통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얘기입니다. 근데 이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오늘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합리주의자예요. 경험주의자가 아니라. 무슨 얘기하냐면 기본적인 어떤 지식과 관련된 기본적인 진리들은 이미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디 안에? 영혼 안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맨 땅이 된다. 백지에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선천적으로 알고 태어난 거를 지금 뭐예요? 되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거다. 그래서 그 상기설이라고 얘기했었죠.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런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막 좀 일자무식인 노예 소년을 데려다가 몇 가지 이제 힌트만 주고서 막 수학 공식 막 끌어내고 막 아무것도 안 배웠는데 지 혼자 알아낸다. 그 얘가 그런 거였습니다. 영혼상에서 이런 거였어요. 이데아 세계에서 영혼이 같이 놀고 있다가 물질 세계로 영혼하고 결합되면서 얘가 너무 충격에 빠져가지고 다 기억력 상실했다. 그래서 자꾸 리마인드 하면은 요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영혼이 그걸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뭐 때문에 까먹은 거야? 육체 때문에 까먹었다니까? 영혼은 정신적인 거잖아요. 이 정신이라는 놈이 아주 비천한 육체하고 만나는 바람에 내가 이런 더러운 데서 어떻게 살아? 그래서 충격받아서 까먹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다시 리마인드 시키려면 자꾸 뭐야? 육체, 물질적인 세계하고 접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안 깨어나. 어디? 물질, 육체 말고 정신, 영혼적인 놈들하고 자꾸 만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가 되냐면 이게 그래서 생성의 세계, 실제의 세계 이렇게 얘기했잖아. 생성의 세계가 뭐겠어요? 생성의 세계가. 생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하는 불변의 세계야, 가변의 세계야. 가변의 세계 얘기하는 거예요. 가변적인 세계. 가변적인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물질적인 세계야? 아니면 정신적인 세계야? 물질적인 세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존에 알고 있었던 가시계, 가지계, 가시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시계 해야 된다는 게 뭐라고 얘기했죠? 독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한다 그랬어요? 변화하는 세계, 가시계, 거기에 대한 알의 수준을 뭐라고 얘기했다? 지식이라고는 얘기 안 하고 영어로는 opinion, 우리말로는 의견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이 소위 말해서 이 생성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건 그런 가시계 혹은 의견과 관련된 그 자꾸 여기 이놈하고 만나면 영혼이 뭐예요? 더 숨어들어. 그래서 실제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건 글자 그대로 불변적인 것, 불변의 세계. 가지계, 거꾸로 가지, 불변적인 것.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소위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세계하고 자꾸 접하게 해놔야 이놈이 리마인드 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전환해야 한다. 그래서 기계의 덕은, 기계의 덕인 이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가지고 얘기하나 했더니만 기계의 덕, 이건 뭐예요? 용기. 그래서 용기구나. 그래서 기계의 덕인 용기는 니은에 대해서 올바른 의견을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를 지니는 것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플라톤 말에 의하면 기계라고 용기라고 얘기하는 건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뭐를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고 뭐를 마땅히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니은에 들어가는 말은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는 옷의 광채가 아무리 세탁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괄호안의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와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쓰고 나의 윤리적인 입장에서 가의 윤리적인 입장의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는 논변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덕의 통합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갖고 있는 특징이 뭐였냐면 덕이 통합적이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플라톤, 소크라테스는 하나 보면 다 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용기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당연히 용기 있고 절제 있는 사람은 당연히 용기도 있고 지혜도 있고 다 이거 다 끈끈이 이렇게 된 거예요. 미리 하나만 적어 해보자. 덕이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특성이 있다라고 플라톤, 소크라테스 본 건 알겠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입장일까요? 덕의 통합성을 주장할까 주장하지 않을까? 동의할까 동의하지 않을까? 어떤 입장인 것 같아요? 이거 복습하는 거니까 당연히 나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통합성을 똑같이 인정합니다. 통합성을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인정하게 되는 이유가 근거가 좀 설명이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지혜가 있으면은 뭐가 용기 뭐 이런 뭐하고 관련된 욕망과 정령과 관련된 그런 덕들도 똑같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얘기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그게 실천적 지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실천적 지혜는 뭐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텔레테스 성품의 덕하고 관련되니까 성품의 덕은 정념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소위 지적인 덕하고 욕망과 관련된 그런 성품의 덕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덕은 통합성을 지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내용이 좀 다르죠? 아무튼 그렇게 똑같이 하여튼 뭐가 덕의 통합성에 대해서는 똑같이 인정을 하는 거라. 오케이? 그런데 이제 그게 이 사람들 특징인데 우리 상식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우리 상식하고. 우리 상식하고는 사실은 좀 다른 거예요. 아닌데, 아닌데. 아이, 누가 보더라도 참 저분 그 아주 고매한 그 인격자시고 굉장히 그 학식도 많으실 뿐만 아니라 아주 현명하신 분인데 누가 와가지고 강도 와가지고 하면 아 기겁하고 막 도망가고 용기는 없는 것 같던데 좀 따로 있는 것 같던데. 그런데 우리 상식을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저 소피스트 입장인데 이거는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그건 모순이다. 왜냐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면 지혜 용기가 있기는 한데 지혜는 없다. 이런 지혜는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혜롭지 않은 용기가 있다는 얘기잖아. 지혜롭지는 않지만 용기는 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 지혜롭지 않은, 응? 이렇게 되잖아. 그럼 그 어리석은 용기가 있다는 얘기인데 말하자면 그럼 지혜롭지 않다는 건 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부덕이잖아, 부덕. 응? 그럼 용기는 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부덕한 덕이라고 얘기하는 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야. 논리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얘기하는 게 현실에서는 물론 이제 지혜로 보이는데 용기 없는 사람은 있어 보이지만 논리적으로 그럼 부덕한 덕이라고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이게 성립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 이게 일단은 모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적인 내용을 떠나서 논리적인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꼬집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렵죠? 문제가 어렵죠. 네. 많이들 틀렸어요. 당연히. 거의 다 틀렸던 문제가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자, 다음에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문제인데, 요거는 좀 잠깐 좀 쉬었다가